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본 장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 하면 딱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강도는 달라도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은 머리에 콱 박히고 박혀서 평생 잊히지 않죠. 저도 그런 순간이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내가 겪고 기억하는 충격적인 장면은 충격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연의 내용이 경악스럽기 때문인데요. 저는 읽는 내내 이런 일이 현실에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나 싶으실 건데요. 많이들 궁금하시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저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평소에 듣기만 했지 이곳에 제가 사연을 쓰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건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는 하네요. 오지 않았다면 더더욱 좋았을 날이겠지만 말이죠. 오늘은 제가 겪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아내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아내는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에 반해서 몇 개월을 쫓아다니다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나는 장가 하나는 잘 갔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주위에서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고 말이죠.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결혼한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 그리고 엄마였으니까요. 그런 아내가 조금 달라졌다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부쩍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시작이었어요.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잖아. 오늘 회식이 취소가 돼서. 근데 이게 이렇게 짜증낼 일이야? 그러면 미리 좀 얘기해주면 좀 좋아? 당신 늦는 줄 알고 밥도 안 하고 나는 저녁 약속까지 잡아놨는데. 나는 상관없어. 저녁 약속 가도 돼. 당신이 집에 있는데 내가 약속하면 마음이 편하겠냐고. 원래 그런 걸로 짜증내는 사람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리고 아내는 평소에 제 눈치를 보며 약속을 가고 안 가고 그러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약속이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다녀오는 분위기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냥 짜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가 옷 여기에다 두지 말랬잖아. 그거 입고 나갈 거라 거기에 잠시 둔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 방금 가져다 놨고 방금 얘기했잖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일도 많아졌어요. 한두 번 쌓이다 보니 저도 결국은 폭발하게 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아내를 불러다가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 저는 아내에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오게 된 계기 같은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계기가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고쳐나가야 하는 거고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제 말에 아내의 반응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통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냥 왜 그러냐, 별일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뭔가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들킨 사람처럼 화득잘 놀라며 말을 더듬었어요. 일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없어. 무슨 일 없는데 당신 요즘 왜 그래? 내가 뭐? 사소한 거도 다 짜증내고 애들한테도 자꾸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런다며. 오죽하면 애들이 엄마 어디 아프냐고 나한테 먼저 물어보겠어?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엄마한테 무슨 일 있냐고 아프냐고 그런 말을 저에게 물어볼 정도였으면 사태가 조금 심각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내는 정말 누가 봐도 변했어요. 물론 아내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안 물어보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내가 애들한테는 그런 말 안 나오게 이제 잘할 테니까. 됐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저는 그쯤 되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절대 이야기는 안 해주고 아내의 짜증과 화는 점점 늘어만 가고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거 우울증 아니야? 우울증?
어디서 들었는데 결혼하고 애들 좀 키우고 나서 안정됐을 때 오히려 그때 우울증이 많이 온다던데. 내 인생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뭔가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 취미생활 같은 거 하면 조금 낫기는 한다던데. 그리고 네가 시간을 많이 내서 어디 같이 다니고 이런 것도 해봐. 나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하던데.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계속 뭐 같이 하려고 하면 좋아질 거야. 그날 친구들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번 주나 다음 주 주말에 약속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그즘 부쩍 짜증이 늘어있었던지라 뭔가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반응하더군요. 왜? 나는 주말에 약속 없는 사람이야? 맨날 집에서 당신이랑 애만 기다리는 사람이냐고. 사실 제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렇게 사사건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대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이게 같이 살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때는 저도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큰 소리를 냈어요. 지금 나랑 같이 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갑자기 무슨 그런 말을 꺼내? 내가 무슨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당신 주말에 시간 있냐고 그 말만 한 건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나는 앞으로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무서워서 어디 말이라도 한번 제대로 걸겠어? 그러면 말 걸지 마. 그러면 되는 거잖아.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그 말이 어째서 이혼하자는 말이 돼? 그렇잖아. 한 집에서 가족으로 살면서 말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데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는 못 살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말을 해줘야 해결을 하든 갈라서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살건건 시비만 걸면 뭐 어쩌자는 건데. 그제야 아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다물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심하다 생각한 건지 아니면 이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쩐 건지 말입니다. 알겠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문제 없어. 그리고 있다고 해도 내가 말하기 싫다 하면 그냥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그렇게 다 알아야겠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저도 입을 다무는 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자꾸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아내에게 빈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말을 걸지 않으니 집안에는 정막만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는 건 바로 알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저도 그 정도로는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야기 좀 해. 그렇게 살얼음판이던 나날들이 며칠 지나고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뭔가 마음을 먹은 듯한 얼굴이긴 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아내는 그날 제가 이혼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결정해. 나는 이대로는 더는 못 살아. 우리 눈치 보는 애들 때문이라도 나는 그건 안 돼. 그니까 나랑 살 거면 당신이 연기라도 해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으니까.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입에서 당연히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최근 행동들은 가족에게 정이 다 떨어지고 당장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더욱 불안해했던 것도 있었고요. 내가 노력해볼게. 그 대답이 저는 더 의외였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아마 아이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엄마고 아이들에 대한 정은 쉽게 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래줬으면 좋겠어. 나는 애들이 불안해하는 거 더 이상은 못 봐. 알겠어. 노력할게. 그 이후로 아내는 조금씩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도 줄었고 아이들에게도 상냥하게 굴려고 노력했고 말이죠. 저와도 나름대로 대화를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기는 했습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느낌이 들기는 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 뒤에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보다도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어쨌든 이유는 알았으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라도 답답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시기에는 아내가 왜 저러는 건지 이유를 하나도 몰랐으니 그저 답답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른 남자가 생긴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거든요. 일단 아내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비우더라도 요 앞에 잠깐 나갔다 오는 수준으로 한두 시간이면 금방 들어오고 말이죠. 그리고 보통 바람이 나면 자신을 꾸미거나 외형적으로 신경을 쓰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바람이 나면 보통은 자신이 양심이 찔려서 배우자들에게 더 잘한다고들 하는데 아내는 짜증과 화만 늘어갔으니 그건 아닐 거라고 당시에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의심한 게 바로 우울증이었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다가 자신을 지금 미친년 취급하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거의 경기를 하길래 그 뒤로는 말도 못 꺼냈어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제사상이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오늘 무슨 제사 있어? 갑자기 웬 제사야? 아니, 요즘 내 주위에 안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아서 어디 물어보니까 이렇게 조상님들 위해서 제사라도 지내고 나면 나아지겠다고들 하길래 한번 해보려고. 아내는 종교가 없기도 했지만 평소에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미신적인 행동이 어딘가 무섭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가 그래? 어? 아니, 제사 지내는 거 한번 해보라고 누가 그러더냐고. 당신이 말하면 다 알아? 몰라도 얘기해봐, 누군지. 그냥 내 친구가 그랬어. 고등학교 친구.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연락하고 지내는 고등학교 친구가 없었거든요. 다들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결혼을 하고 나서 만난 친구들이었지 말입니다. 거기서 더 물어도 아내는 대답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이 이상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위에 물어봤습니다. 그거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사이비 종교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거 믿으면 돈 같은 거 가져다 바치고 그러지 않나?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내가 다 확인해봤어. 아, 그러면 뭐지? 어디서 누구한테 홀린 거 아니고서야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바뀌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야, 너 집에 가서 한번 잘 찾아봐. 뭘? 야, 어디 이상한 부적이나 그런 거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이상한 종교 같은 거에 빠지면 정말 답도 없더라. 초장에 잡아야 한다니까.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온 집안을 뒤져봤지만 그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우울증도 오고 그러다 어딘가 억울한 심정이 들어서 막 뜬금없이 화도 나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아내가 안 좋은 일을 없애야 한다고 제사까지 지냈다는 거, 그걸 생각하니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순간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그냥 다 이야기해. 갑자기 또 왜 이러는 건데 그런 거 없다니까. 혹시 당신 어디 아파? 그런 제 말에 아내는 정말 황당하다는 얼굴을 했어요. 정말 그런 건 생각도 못했던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저도 아내의 표정을 보고 아,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안 아파. 하도 당신이 이상하게 굴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내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잖아. 나는 뭐 안 하던 짓 좀 하면 안 돼? 내가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둬.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두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가족끼리 어떻게 그런 걸 하나도 안 묻고 그냥 둬.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잖아. 다시 돌고 돌아 결국은 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본인의 진짜 생각이나 지금 처한 상황 같은 걸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상 같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나 아이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는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약간 전생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사이좋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던 세월이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좋았던 시절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시절에는 그 시절이 꿈 같고 그럴 때가 있었나 싶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 그런 생활도 나름대로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예전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말이죠. 아내도 더는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일도 없었고 저도 어지간하면 아내에게 잔소리하지 않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그 사건의 시작이 그날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 전주까지는 회사 일 때문에 주말에도 하루는 회사에 출근을 했었거든요. 나 잠깐 요 앞에 좀 다녀올게. 그래. 원래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어디 간다고 하면 어딜 가는지 묻고 만약에 장을 보러 간다든지 한다면 제가 꼭 함께 갔거든요. 그래서 짐도 들어주고 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말이죠. 저는 그런 시간이 참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된 게 새삼 슬프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침 심심하기도 하겠다, 알겠다고 하고 살아나가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과격하게 옆집 문이 열렸어요. 어찌나 급하고 세게 문을 열었던지 제가 순간 놀라서 입으로 욕이 나올 뻔했으니까요. 왜 저렇게 문을 세게 열었지 하는 심정으로 그곳을 빤히 보는데 그 문을 열고 등장한 이가 제 눈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인물이 나왔거든요.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엄청나게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리고 엄청나게 큰 괴성을 지르며 그 집에서 튕겨나오듯 뛰어나왔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버버거리면서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와 제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여보, 내가 더 설명할게. 그리고 다짜고짜 저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무슨 일인지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멀뚱거리고만 있는데 아내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제 옷자락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런데 제 옷자락을 잡은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데?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여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열린 옆집 문 안에서 다른 여자의 목소리를 들리는 비명이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발짝 발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제 옷을 잡은 아내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걸 보고 또 저런 소리 듣고 모른 척해? 아내는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네요. 제가 뭘 봤는지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아내가 그 집에서 나온 걸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는지도요. 그 집에는 저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중년 남성 한 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건진 몰라도 혼자 사는 분이셨습니다. 늘 옷도 멀끔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또 마주치는 날이면 인사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 이상해. 왜? 나는 사람 괜찮아 보이던데. 아니, 그 집에서 매일 여자가 나와. 그래? 뭐 집안일 해주시는 분이나 친구분 아닐까? 아니면 전분이라든지. 아니야, 매일 다른 여자라니까. 처음에는 나도 신경 써서 안 봐서 그냥 같은 여자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야, 매일 다른 여자들이 나와. 그래? 확실히 그건 이상하기는 하잖아요. 아내의 말에 의하면 거리 하루도 안 거르고 다른 여자들이 그 집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옆집 그 아저씨를 좋지 않게 봤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어서 그냥 더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며 옆집 남자를 이상하다 했던 아내가 그 집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공포에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면서 말이죠. 당연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그 집안은 정말 기괴하다는 말 그 자체가 바로 떠오르는 모양새였어요. 이게 다 뭐야?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안에는 빼곡한 틈 없이 이상한 불상 같은 것들이 가득했고 천장에도 수백, 수천 장의 부적들이 정말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금 막 제사를 지낸 건지 어떤 건지 제사상 같은 것도 있었고요.
방 안은 붉은 빛이었고 향냄새가 가득했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내는 상당히 곤란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비명이 들려온 것 같은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기함을 하고 맙니다. 아내의 또래로 보이는 여자 서넛이 그곳에서 울면서 옆집 남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집 남자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요. 이쯤 되면 많은 분이 눈치채셨겠죠. 그랬습니다. 그곳은 신당이었고 그 남자는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옆집 남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던 여자들은 손님이었고 말이죠. 어허, 여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데리고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내는 옆집 남자에게 여러 번 꾸벅 인사를 하고서 저를 서둘러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힘없이 끌려 나왔어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나면 사람이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 뭐냐고! 설명한다며! 사실은 나 신내림 받았어. 저는 거기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여태 아내의 기괴한 그 행동들이 모두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자 아내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알면 당장이라도 이혼하자고 할까봐서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내가 신병이 났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아내가 이야기해준 그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턴가 이유 없는 통증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디 몸이 안 좋은가 싶어서 병원을 열심히 다녔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 기가 허해지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 다음에는 한의원을 다니면서 침을 맞고 약을 먹고 그랬다고 말이죠.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 한 적 없잖아. 그때 당신 회사 일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라 나까지 걱정 얹고 싶지 않았어.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때가 언제쯤인지 알겠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고생을 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짜증만 늘어나고 자신은 이렇게 아픈데 다른 사람들은 웃고 행복한 게 너무 화가 났다고 말이죠. 그런데 장 보고 오다가 우연히 옆집 선생님이랑 마주쳤거든. 아내가 그 남자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이유 없이 몸 아프지 않냐고. 옆집 남자는 단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 걸 말이죠. 그리고서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무슨 꿈을 꾸는지 그런 것들을 다 줄줄이 읊었다고요. 당시 아내는 너무 오래 지속된 이유 없는 아픔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던 상태라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신병이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 이야기를 하던 아내의 절망적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하긴 어느 날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했거든. 그런 게 어딨냐고. 신병 같은 건 그냥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 미신 같은 것도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 저는 가만히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몸은 더 아파져만 가지. 그리고 계속 헛것이 보이지. 진짜 미치겠더라고. 이렇게 더 있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죽느니 한번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다시 찾아갔었어. 그리고 신내림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내린 굿을 받고 나니 정말 씻은 듯이 그 모든 증상이 나아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다른 게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걱정? 이걸 당신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당신과 아이들이 무당 아내, 무당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 아내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혼을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몰래 무당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근 1년 가까이 되어간다고 말입니다. 참 저도 둔하긴 한가 봐요. 1년 동안 아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내가 무당이 되었다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조금 전에 소리는 왜 지르면서 나온 건데? 그 질문에는 여태 술술 대답을 잘만 하던 아내가 입을 딱 다물더군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도 이상하기는 했거든요. 뭐 기도하러 오고 구슬하러 올 수 있다곤 쳐도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옆집 남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구슬하러 오신 분이 사연이 좀 복잡하거든. 또 당신은 몰라도 해결이 힘든 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인데 그 과정에서 굿이 조금 격해져서 그래. 나도 이상한 걸 봐서 소리 지르고 나온 거고. 이상한 거 뭘 봤는데? 당신은 못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도 더 이상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무당이나 귀신 이런 존재를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이런 모든 상황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어요. 이건 사람이 좋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알겠고 나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아내와 이혼한다 만다 뭐 갈라선다 아니다 이런 걸 결정할 시간을 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닥친 일이니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내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미안하다고도 말이죠. 솔직히 아내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무당이라니.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고 아내도 원해서 된 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겪게 되신다면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일이라는 것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째 아내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하자고 제안하더군요. 마침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있었던 때라 그러자고 했습니다. 당신 고민이 많아 보여서 내가 그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자고 했어. 아내는 자신이 제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는 영문도 모르는 얼굴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 고민을 당신이 어떻게 해결해줘? 이미 당신은 무당이 됐는데. 그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신 결정에는 내가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내가 해줄게. 어떻게? 우리 그냥 이혼하자. 아내가 그러더군요. 이혼하자고 말이죠.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말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러자고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 무엇이 답인지는 그때는 정말 알 수 없었거든요. 그게 답이 아니잖아. 당신 말처럼 나는 그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미 무당이 되었고 그건 바꿀 수 없는 현실이야. 그런데 나는 당신이 하는 걱정들이 뭔지 다 알거든. 나도 신내림 받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하는 걱정이니까.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이혼만 하면 다 해결이 돼? 적어도 아이들이나 당신이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손가락질 받는 일은 덜하기는 하지 않을까? 내가 무당이 된 건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 그거기는 했거든요. 가족들의 반응과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결국 아내가 무당이 되었다는 걸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지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걱정이 되긴 했지만 결국 가장 걱정되는 건 그거긴 했던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사실 그때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오면서 싸운 정과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들도 많은데 게다가 그런 이유로 이혼하기에는 저는 아내를 많이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아내도 힘들 텐데 이런 시기에 저까지 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말이죠. 아마 그 일을 제가 알게 되지 않았다면 이혼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을 보게 된 건 아내와 그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군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가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폼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살폈습니다. 제가 깨어난 건지 아닌지 말이죠. 그 순간 이건 내가 따라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나가기를 기다렸다 조용히 현관문에 길을 가져다 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옆집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에? 사실 이상하잖아요. 손님을 받을 시간도 아닌데 이 시간에 왜 옆집을 가느냔 말이죠. 잠시 고민하다가 따라갔습니다. 사실 옆집 문이 잠겨 있으면 제가 따라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가봤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들어간 건지 어떤 건지 아주 작은 틈이 보였어요. 그래서 살짝 당겨봤는데 열리더라고요. 저는 열린 문고리를 가만히 잡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 집안은 다시 봐도 정말 귀괴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점을 보러 신당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향냄새, 그것도 아마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옆집이었으니까 집 구조를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어두워도 어디가 어디인지 대충 알기는 하겠더라고요. 촛불이 희미하게나마 켜져 있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틈새로 희미한 빛이 보이는 방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한번 마음의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정말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문을 열고 싶기도 했고 또 열고 싶지 않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까지 간 이상 그 문을 여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서는 문고리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눈을 감았거든요. 아마 보기 싫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보. 그리고 아내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감았던 눈을 떴어요. 그리고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그 옆집 남자와 미래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해버린 거였거든요. 원래 이야기로 듣고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훨씬 충격이 크잖아요. 그리고 바로 와닿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아마 그 장면은 절대 죽어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 누군가가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뜯어말릴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사람을 바닥으로 내리꽂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나면 오히려 그렇게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낮아지거든요. 아내가 그런 제 목소리에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선생님인지 뭔지 아는 미친 양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헛기침만 하고 있더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조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고 아내는 여전히 자기 얼굴을 가리고 우는 듯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그 미친 양반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직도 그 말이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게 다 우리가 모시는 신이 바라셔서 일어난 일일세. 그러니 너무 상심 말게. 뭐라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되물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귀가 의심된 지경이었어요. 자네 아내가 나를 좋아하거나 내가 자네 아내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건 우리가 모시는 분이 원하셔서. 야, 이 미친 새끼가! 저는 그대로 그 미친놈한테 뛰어들듯 주먹을 내리꽂았던 것 같아요. 아니 개소리를 해도 정도가 있지 그게 무슨 개소리란 말입니까? 이 자식이 뚫리님이라고 말을 그렇게 막 뱉어? 여보, 선생님 때리면 안 돼, 큰일 나. 세뇌라는 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사람 하나를 어디까지 망쳐놓을 수 있을지도 말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제 아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때도 믿기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다 믿기지는 않아요. 아내가 달려들어 저를 막는 바람에 거기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온몸을 던져 제가 그 미친놈을 때리는 것을 막는데 제가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돌아서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여기 있어.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여보. 나는 무당인 아내는 감당할 수 있어도 이러고 다니는 아내는 감당 못하겠다.
아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둥, 죽을 죄를 지었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빌거나 하지 않더군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건 본인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 미친놈이 우리가 모시는 신이 원한다 이 한마디만 하면 아내는 다시 그 행동을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미 아내는 그 정도로 그 새끼를 믿고 있었고 세뇌를 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사기를 당해서 돈을 뺏겼거나 하는 상황이었으면 제가 나서서 아내를 지켜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친놈에게서 빼내오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장면을 제 눈으로 보고 나니 뭐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고 내가 왜 저런 여자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무엇보다 당장이라도 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들었어요. 아이들이 알기 전에 말이죠. 아내는 그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미안해. 엄마랑 아빠가 헤어지기로 했어. 라고 말이죠. 저희 첫째가 15살, 둘째가 10살이었거든요. 첫째는 바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동안 엄마와 아빠를 보며 어느 정도 짐작해온 게 있었는지 놀라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물론 상처는 받았겠지만요. 둘째는 왜 그래야 하는 거냐며 자기는 싫다고 울면서 때를 썼는데 첫째가 자기가 잘 이야기할 테니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굉장히 어른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와 아빠 때문에 너무 철이 일찍 든 건가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혼은 쉬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미친 새끼가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의 말만 듣고 아바타처럼 행동했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너무 슬프게도 모든 사람이 아내가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것과 그 신내림을 해준 남자 무당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으면 했거든요. 물론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저를 불쌍하게 생각할 테지만 저야 그렇다 치고 나중에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서 정말 몰랐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다 알게 되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차례로 찾아와서 울며 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집 식구들과 싸움이 났고요.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왜 우리 아들이 미친 당신 딸을 책임져야 하냐. 그래도 같이 살아온 정이 있으니 함께 구해오자.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두 분은 제가 절대 마음을 돌릴 일이 없다는 걸 그때 아셨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셨고 장인어른은 하늘이 무너진 얼굴로 한숨만 쉬셨으니 말이죠.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아내는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그 미친놈의 뜻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울고불고 하면서 아내에게 그냥 도장을 찍으라고 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혼 소송은 끝까지 갔고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는 주지 않고 재산 분할만 일정 부분 해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기에 그냥 거기서 마무리했어요. 뭐 더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무척이나 지쳐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내와 그 미친놈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잘 살아. 나는 그냥 네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라도. 저는 아내를 걱정해서 진심으로 한 말이었지만 아내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길 바랬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도 나아가 자식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아파트에서 이사했습니다. 이미 그 아파트에도 파다하게 소문이 난 상태였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 집에 더 살 수 있었겠어요. 아이들은 바로 본가에 맡겨뒀기 때문에 다행히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은 다 듣지는 않았지만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그놈과 아내는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난 그 아파트에서 그냥 그러고 계속 살았어요. 신당을 옮기면 기운이 달라진다나 어쩐다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집이 정말 용한가 싶어서 가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님들이 우르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수작을 부리고 다닌대. 뭐라고? 요즘 이유 없이 몸 아프지 않냐고 재수 씨한테 했던 것처럼. 아니 그 새끼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저는 때때로 아내가 불쌍합니다. 어쩌다 그런 미친놈한테 잘못 걸려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구렁텅이로 집어넣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내는 그냥 우연히 몸이 아플 때 그놈이 늘 버릇처럼 하는 말에 걸려 넘어갔을 뿐이고 정신적인 문제인지 어쩐 건지 신내림을 받고 나서는 괜찮다 여겨진 것 뿐이었을 테니까요. 아마 언젠가 아내는 정신을 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영 차리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계속 아내를 쫓아다니며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빼내오기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로 생각해요.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마 그날이 오면 아내는 지난날 자신이 날려버린 안온하고 평화로운 삶을 떠올리며 후회하게 되겠죠. 아내가 밉다거나 아내를 증오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그 장면을 본 이상 아내와 저는 같이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배우자와 애인의 외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말릴 거라고 말했던 거였어요. 한번 본 이상 그 전으로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말이죠. 때때로 지난날이 그리워 예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곤 합니다. 이상한 건 그때 아내의 얼굴이 다른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 아내가 완전 다른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마 마지막에 헤어질 때 아내의 모습이 제가 그간 봐왔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 아내의 모습은 떠올리지 않으려 해요. 저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 이후의 아내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아내와의 추억들을 생각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은 것 치고는 저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도 잘했고 회사도 계속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말이죠. 둘째는 아직도 엄마를 찾아서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하루 이틀 그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정말 괜찮아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직은 떠올리면 상처가 되는 일이라 꺼내보기 힘들지만 말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만 믿고 요즘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라고 자꾸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다 거절하고 있기는 해요. 그건 시간이 조금 지나야 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과 계속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말이죠. 물론 부모님은 걱정이 되시는지 재혼 이야기를 꺼내시기는 하지만요.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빼서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올까 싶기도 하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지 않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저런 일도 있지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제 주변에는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뿌리를 위해 사연을 쓰기 시작한 거니까 많은 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안 됐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저는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네요. 긴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에 서울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항상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생겼던 일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혹시 저나 제 시댁과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분이 계셨는지 알고 싶기도 합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요즘 평균보다는 꽤 이르게 결혼한 편인데요. 저희 시댁이 이런저런 단점은 있어도 정이 있고 인심이 있는 가족이에요. 수도권에서 좀 넓은 주택 사서 내려가서 살고 계신데요. 아버님이 좀 가부장적이시고 엄격한 분이시긴 한데 어머님이 다정하고 자식들 예뻐해 주시는 성격이시거든요. 남편은 삼형제인데요. 남편이 둘째라서 시아주버님과 시동생이 있어요. 시아주버님은 이미 저희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미리 결혼해서 애까지 있으셨고요. 남편도 결혼할 당시에 27이었으니 저나 남편이나 꽤 빨리 결혼했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시동생이 결혼이 좀 늦은 편이었어요. 시아주버님이나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얼른 취직해서 돈벌이를 시작한 반면 시동생은 대학에서 좀 오래 공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느라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 결혼하기가 꺼려졌던 모양이었어요. 시동생하고 그리 친하지 않아서 자세히 이야기는 못 해봤지만요. 시댁이 상당히 부유한 편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이 찬 남자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쓰며 공부를 하니까 연애를 하기가 그리 녹록지는 않았겠죠? 게다가 시동생이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딱 그 나이까지 공부만 한 샌님처럼 생긴 편이었어요. 둘째 형이 남편하고 나이 차이도 꽤 지는 편이라서 형들한테 무척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막내 동생이기도 했고요.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저한테도 언제나 형수님 하면서 잘 따랐어요. 저한테는 그 나이대 남자하고 친해지는 게 좀 힘들었지만요. 사실 손윗동서하고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시아주머님하고 시아버님이 많이 닮으셨고 손윗동서하고 시어머님하고 많이 닮았죠. 손윗동서도 다정하고 어른스러운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반대로 시아주버님은 엄격하고 꾸지람 잘하시는 분이었고요. 동네에서 싸움도 좀 잦으셨는데 그만큼 또 잘할 때는 가족들한테 너무 잘하셔서 손윗동서, 그러니까 형님하고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항상 시아주버님 흉을 보시기는 했는데 그 속에 정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타입이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저희 결혼한 지 한 7년쯤 지났을 때 시동생이 드디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연애하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나 솔직히 놀랐었어요. 제가 시동생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소식을 남편한테 들었었는데 남편도 놀랐다면서 웃더라고요. 나도 몰랐어. 걔가 연애를 하고 있었을 줄이야. 난 진짜로 도련님이 못소린 줄 알았어. 아니, 물론 뭐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되게 순진하시잖아. 그렇지. 나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자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나 봐. 그리고 걔도 이제 취업했으니 좀 여유가 생겼겠지. 물론 당시 도련님이 막 취업을 했던 시기라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도련님을 아는 저로서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쑥맥에 연애 쪽으로는 아예 아는 것이 1도 없는 그야말로 못쏠 그 자체인 청년이었거든요. 제가 당시 33이었는데 그 정도로 순진한 남자를 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사실 저렇게 순진하고 공부만 한 청년을 누가 데려가나 싶기도 했고요. 시댁이 좀 형편이 넉넉한 편인지라 혹시 그걸 노리고 들어오는 며느리가 있으면 괜히 가정에 분란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솔직히 저희 시댁 식구들이 뭐 단점은 다들 있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 잘해주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이도 단란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주말에 남편하고 같이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뭐 내려간다고 해봐야 경기도라서 잠깐 차 타고 가면 금방이었지만 아무튼 전원주택 사서 살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시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은근슬쩍 집안을 둘러보았는데 보통 주말에는 집에서 반려견하고 같이 놀던 도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키우는 반려견이 여러 마리였는데 그중 대형견인 장군이나 보리 같은 반려견들은 연세 많으신 시부모님이 데리고 산책 나가거나 놀아주시기 힘들어서 시동생이 항상 주말에 데리고 놀았어요. 그게 거의 저희 결혼한 이후로 빠짐없이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 그날은 아예 도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 도련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항상 주말에는 집에 있더니만. 시어머니가 혀를 차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너희들 집에 돌아가고 나면 밤에 꼭 나가더구나. 내 생각에 아마 여자 만나러 나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낮부터 나가 있네. 아휴, 걔 순진해서 괜히 뒤통수나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잖아도 그거 궁금했어요, 어머님. 도련님 결혼할 여자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혹시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너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했나 싶기는 했지만 솔직히 궁금한 건 궁금한 거잖아요. 게다가 앞으로 저희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셨어요. 글쎄다. 사실 나도 별다르게 말을 들은 건 없어. 그냥 결혼할 여자 있다, 동갑이다, 회사원이다 정도.
그렇구나. 직장은 어느 쪽인지 모르시고요? 뭐 무슨 영화 회사래나 뭐래나. 시어머님도 뭐 정확한 건 들으신 게 없는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나이 30이 거의 다 된 도련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호기심은 들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일지. 시댁 마당에서는 남편이 열심히 장군이 보리와 뛰어놀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무척 마음이 넓은 분이어서 유기견 보호나 은퇴한 직업견들 입양에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셨어요. 장군이 보리 모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애들이었죠. 다른 강아지들도 거의 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강아지들이었고요. 동물을 좋아하는 저한테 있어서 시댁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이나 정붙고 좋은 곳이기도 했어요. 비록 시아버지가 좀 너무 가부장적이실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아지들한테 정 쏟으시는 거 보면 정말 좋은 분이긴 하구나 싶었거든요. 왜 동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고들 하잖아요. 시아버지도 평상시엔 엄격하셔도 자식들한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참 좋은 분이셨거든요. 시동생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들어보니 아무래도 요즘 아주 그 여자가 좋아 죽는 모양이었어요. 사진도 보여줬는데 시어머니는 그리 마땅치 않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왜 요즘 애들 막 화장 날도깨비처럼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지 않니? 옷도 너무 얌전치 않고. 정말요? 회사 다닌다면서. 하긴 영상회사면 그래도 문화가 좀 자유로울 테니 그런가 보네요. 사실 제가 잘은 몰라도 영상이나 디자인 쪽은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게 다르긴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보시기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못마땅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저야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어르신들은 너무 과감한 패션이 낯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날라리 같은 아이가 우리 막내 꼬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머님, 그래도 도련님도 알 건 다 아실 텐데요. 순진하시긴 해도 나이 30 가깝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럴까? 아유, 난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는 다정한 만큼 걱정도 많고 마음도 약한 분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한 치 건너 두 치인 만큼 어떤 사람일지 궁금한 마음이 더 컸죠. 집에 돌아와서는 갑자기 친정 쪽에 일이 생겨서 시댁에 신경을 못 쓰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도련님이 여자를 데리고서 시댁 방문에 첫인사를 드렸다는 말까지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달인가 지났을 때일 거예요. 갑자기 시댁에서 주말에 올 수 있냐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래 시댁에서는 저희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방임하시는 편이라서 좀 의외였어요. 무슨 일 있나요, 어머님? 그래, 이번 주말에 막내가 새아가 될 애 데려오거든? 네가 한번 와서 좀 봐볼래?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좀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때는 친정에 생겼던 일이 마무리될 때쯤이어서 저는 불현듯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예 금요일에 시댁에 갔어요. 남편한테는 시댁으로 퇴근하라 전하고서 토요일까지 자고 오려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음식을 잘하고 좋아하셔서 가끔 그렇게 했었거든요. 들어가니까 장군이하고 보리가 좋아서 난리를 치더군요. 레브라도 리트리버인 장군이는 침을 많이 흘리면서 머리를 제 치마에 마구 문질렀어요. 냄새를 맡는 거였어요. 저도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장군이 머리를 열심히 만져주었죠. 장군이는 은퇴한 직업견인데 핸들링이 잘 되어 있어서 습관도 잘 들어 있었고 워낙 순하고 착했어요. 저는 장군이 뺨을 꼭 쥐고서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서 들어갔죠. 그 짧은 순간에도 저한테 뽀뽀를 하려고 덤벼서 침이 묻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그날 남편이 칼퇴해서 온전히 시댁으로 온 후 저녁을 먹고 다 같이 모여 앉았는데 또 시동생이 없더라고요. 지금 막 취업했으니 신입이라 빨리 퇴근하기가 힘든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얼굴이 어두우셨어요. 시아버지도 좀 못마땅한 얼굴이셨죠. 그놈의 새끼, 이제 여자 생겼다고 아주 밤늦게 마음대로 다니고 말이야.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아휴,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 나이가 몇인데요. 늦게 좀 다닐 수 있죠. 당당한 사회인인데요. 이 정도 시간이면 내가 말을 안 한다. 아예 외박하고 들어오는 일이 너무 잦으니 이거야 원. 그 말씀에는 저도 좀 놀랐어요. 아니, 뭐 늦게 다니는 것 정도야 얼마든지 사회인이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이 외박이 잦은 건 좀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도련님은 여태까지 제가 보아왔을 때 절대로 그렇게 사는 타입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새 며느리로 들어올 동서가 좀 잘 노는 타입이라서 어울리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도 그냥 통화하면서 재수 씨 이야기 들었거든요. 뭐 돈도 많이 모은 사람이고 착실하고 예쁘고 그렇다고 칭찬이 늘어지던데. 뭘 벌써 재수 씨라고 불러? 아직이잖니. 하지마, 어머니 벌써 재수 씨 얼굴도 몇 번 보신 거잖아요. 몇 번은 아니야. 이번에 보면 3번째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아무래도 못마땅하신 것 같았죠. 시아버지도 역시도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어쨌거나 내일은 우리 강아지들이 고생 좀 하겠구나. 쥐들 집안에만 있어야 할 테니. 집에 손님이 오시면 바깥에 있는 강아지들을 전부 우리에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유기견 출신의 아이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예민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올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전이기는 했지만 제가 시집을 올 때도 시댁에는 강아지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는데도 친해질 때 시간을 한참 두었거든요. 은퇴한 직업견들의 유기견 출신들이라 위험할 수 있다고 시아버지가 만류하셔서요. 새로 동서가 온다면 그렇게 강아지들과 친해지는데 또 한 세월이 걸리게 뻔했죠. 저희가 밥을 먹는 동안 시아주머님과 형님도 오셔서 같이 합류했고 오랜만에 즐겁게 모여서 가족들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밤 늦게까지 오지 않는 시동생이 좀 신경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일어났는데도 시동생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 있었죠. 얘는 문자 하나 달랑 넣어놓고서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구나. 어머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뭐 그 나이 된 남자들이야 알아서 하는 거죠. 여자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랑 같이 살면서 사정 설명도 안 할 수가 있니? 문자는 정말 간단하게 늦어요 한마디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새벽 3시쯤 들어와 있는 것이라 시어머니가 화나실만 했죠. 오늘 어차피 도련님하고 동서들 아가씨하고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몇 시쯤 오기로 되어 있어요? 점심때 와서 식사 한 끼 같이 하기로 했다. 어떻게 바로 다음날 얼굴 볼 거면서 이렇게 외박을 하고 들어와 그래? 시어머니는 원래 아주 다정다감한 분이지만 시아버지와 오랜 세월 같이 사시다 보니 원래도 보수적인 면이 크게 있으시기도 했어요. 게다가 근심 걱정도 많은 분이셨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이해하고 시어머니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옆에서 열심히 수다 떨면서 형님하고 같이 애교를 부렸죠. 그리고 도련님과 동서들 아가씨가 온다고 했다는 12시가 가까워 왔어요. 딱 12시가 되었는데 그전까지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문자 한 통도 넣지 않더라니 시간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새 동서 본다고 시아버주머님과 형님, 저와 저희 남편까지 와서 멀뚱히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도련님과 예비 동서가 오질 않자 시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시아버지는 도련님한테 전화를 계속했지만 연결이 되질 않았죠. 시어머니는 화가 나기보다는 걱정이 더 커지셨는지 안절부절 못하셨고요. 그런데 12시를 한참 넘긴 1시쯤 전화 연결이 되었어요. 너 이 녀석 지금 어디 있는 게냐?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바로 앞이에요. 그 말에 마당 밖을 보니 정말로 도련님 차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시동생은 당황한 얼굴로 차에서 허겁지겁 내려서 집으로 들어왔죠. 시동생 옆에 타고 있던 아가씨도 그 뒤를 따라서 들어왔어요. 아가씨는 시동생과 동갑이라고 했는데 나이보다 무척 어려 보이더라고요. 뭔가 표정이 순진해 보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순진하다 못해 좀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알 수 없이 세상 물정 모르는 혹은 좀 뭘 모르는 것 같은 맹해 보이는 느낌의 아가씨였어요. 들어와서 가족들과 대면하고서는 처음에 눈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처럼 자꾸 시선을 피하고 손을 꼼지락거리더라고요. 그래, 왔냐? 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형수님 죄송해요. 아니다, 뭐 무사히 왔으면 됐지. 재수씨 오셨군요. 네. 예비동서는 말끝을 느리면서 몸을 꼬았어요.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애교가 많은 타입인가 싶고 눈을 자꾸 피하는 거 보니 부끄러워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명량하게 인사를 했어요. 반가워요, 동서. 이쪽은 우리 형님이고 난 둘째.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예비동서는 제가 내민 손을 망설이다가 맞잡더군요. 근데 손끝이 묘하게 차갑고 자세히 보니까 안색도 안 좋아 보였어요. 혹시 예비동서가 몸이 안 좋아서 늦어진 건가 싶더군요. 저는 좀 이해가 가서 얼른 예비동서를 끌어다가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식사를 차리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비동서를 처음 보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신 게 이해는 되더라고요. 적어도 예비 시가에 오는 날인데 상당히 짧은 스커트에 높은 하이힐에 진한 화장. 물론 뭐 안 되는 거야 아닌데 어른들한테 절대 좋은 인상을 주기는 힘든 패션이었어요. 부엌에 함께 들어온 형님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웃으시더군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시댁 어른들이 입맛에 맞으려고는 안 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뭐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벌써 우리 때랑 너무 달라. 그렇지? 저희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이 어두우시더군요. 지난번에 봤을 때도 이런 식이었다면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도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니까 또 좀 이상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예비동서는 시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얌전하게 대답을 잘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평범한 그 나이대 아가씨 같은 느낌이었죠. 옷차림새가 좀 요즘 애들 느낌이라서 그렇지 사실 가족으로 맞이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기대도 들었고요. 그 곁에서 도련님도 굉장히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예비동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예비동서가 진짜 미인이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옷차림새와 화장만 눈에 들어왔는데 얼굴 생김새 자체가 예쁘고 몸도 너무 날씬하고 그랬어요. 저는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그랬죠. 자기야, 예비동서 되게 날씬하고 예쁘다. 그치? 자기도 처녀 시절에 엄청 날씬했어. 그리고 훨씬 예뻤는데 무슨 소리야. 남편의 태연한 대답에 저는 약간 감동했지만 그래도 괜한 심술이 나서 다시 한번 남편을 찔렀어요. 지금은 안 날씬하고 안 예쁘다는 소리야? 아니, 지금도 예쁘지. 예쁘고 말고. 날씬하지는 않다는 소리네. 저는 괜한 장난기가 돋아서 남편에게 장난을 걸어댔어요. 남편도 평소에 워낙 농담 잘하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 본인도 그런 농담을 좋아해서 서로 깔깔대고 웃었죠. 그런데 그때 예비동서가 저희 대화를 들었는지 잠깐 저희를 바라보더라고요. 얼굴은 너무 예쁜데 표정이 묘하게 맹한 데가 있어서 좀 이상했어요. 예비동서의 시선을 느끼고서 저희가 장난을 멈추고 머쓱하게 웃었는데 예비동서가 그러더군요. 저기 날씬하진 않죠. 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맥락상 저하고 남편이 하던 대화에 끼어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저게 지금 오늘 처음 만난 손윗동서한테 할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던 가족들 모두 젓가락질을 멈추고 얼음이 되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리 날씬한 편은 아니었고 상당히 통통한 건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통통하니까 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창졸간의 한 소리라서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멀뚱하게 예비동서를 바라봤어요. 예비동서는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저를 마주보더니 해질거리면서 웃고서는 밥을 마저 먹더군요. 제가 명랑하고 장난 잘 치는 성격이긴 한데 반대로 화도 잘 내는 편이거든요. 불같이 화를 내고는 해서 동네에서도 좀 잘 싸우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이 불안해하면서 제 손을 잡았고 시동생도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예비동서에 그 묘하게 풀어진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인데? 싶은 생각만 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 맞나 싶더라고요. 아까 처음 현관에서 봤을 때부터 솔직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약간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약간 모자란 사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식사를 했고 둘러앉은 가족들도 약간 멍청해져서 조용한 채 밥을 먹었죠. 예비동서는 밥도 별로 많이 먹지 않고 거의 절반을 남긴 채로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냥 입맛이 없는 것 같았죠. 그러고서 묘하게 집안 분위기가 다운된 채로 거실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다과를 먹었어요. 그래도 가족들한테 인사하러 왔다는데 밥만 먹고 돌려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예비동서는 또 다과 먹으면서는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사과를 집어먹다가 두어 번 떨어뜨렸는데 옆에서 시동생이 시겁하며 그것을 집어 자기 입에 넣는 눈꼴신 꼬라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뭐 결혼하기 전에는 다들 저렇게 연애하는 거다 싶기는 했어요. 도리어 시동생이 그렇게 예비동서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안심이 되더라고요. 혹시 진짜 약간 모자란 사람이어도 저렇게 지극정성이면 돌봐가면서 잘 살겠지 싶어서요. 그렇다고 뭐 평균에서 아주 많이 다른 사람도 아닌 것 같긴 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 분위기가 다 이상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만남이 끝났어요. 시동생은 예비동서를 바래다주고 온다며 나갔고 저희는 미묘한 표정으로 모여 앉았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더러 한번 봐달라고 한 거다.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이상한 건 아니고 정상 범주이긴 한 것 같은데. 다들 느낀 건 똑같은지 가족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야 한치 건너 두치니까 시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면 어떻게든 데리고 살 거라고 속편한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두운 두 분 표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도련님 예비동서 너무 좋아해서 결혼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괜히 사이만 나빠질지 몰라요. 그래도 결혼 전까지 자주 모여서 얼굴 보고 익숙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 그건 그렇다. 다 큰 자식, 지 결혼 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이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트인 분이셨죠. 결혼이야 너희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면서 말을 얹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시어머니가 무척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어깨를 늘어뜨리셨죠. 저도 뭔가 예비동서가 좀 찝찝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도련님 결혼 반대해봤자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니까요. 쓸모도 없는 일에 힘을 쏟을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바로 2주 뒤에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예비동서가 이번 주말에도 시댁에 놀러 온다는 소식이었죠. 그래도 한 식구가 될 건데 어쨌든 친해지고 어색함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얼른 그 주 주말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차피 시댁에 가면 저는 상 차리는 것 정도만 돕고 나머지 일은 시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공짜로 밥 먹는 기분이라서 좋았거든요. 예비동서는 그날 저보다 먼저 와 있더군요. 이번에는 그래도 제법 얌전한 차림새로 화장도 훨씬 옅었어요. 저는 예비동서의 손을 잡고서 반갑게 인사했죠. 그런데 그날도 예비동서 손이 너무너무 찬 거예요. 그냥 사람 손 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얼음장처럼 찬 손 있죠. 저는 놀라서 예비동서의 손을 쥐고서 막 문질러줬어요. 아니 동서, 손이 왜 이렇게 차요? 따뜻한 차라도 좀 줄까? 어머나, 몸이 안 좋으니?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너 부엌에 있지 말고 나가 쉬어라.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예비동서가 배시시 웃으면서 손을 뒤로 숨겼어요. 저는 그래도 몸 안 좋은 게 분명한 사람을 부엌에서 일을 하게 둘 수는 없더라고요. 어차피 예비동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저놓고 반찬 꺼내는 정도라서 시어머니도 도리어 걸리적거리실 테니 나가는 게 나았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저한테 예비동서 데리고 나가서 좀 시간 보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동서를 데리고 나왔죠. 마침 마당에서 시아버지가 정원 손질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전원주택이라서 마당 가꾸는 게 필수라 사람을 불러다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가 거의 항상 손을 대고 계셨어요. 워낙 부지런한 양반이라 하루에 적어도 5시간은 나가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았죠. 게다가 개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래도 심심하게 집안에 있느니 밖에 나가서 정원 구경도 하고 반려견들 구경도 하자며 예비동서를 데리고 나갔어요. 시아버지가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뽑고 계시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웃으셨죠. 아, 우리 며느리들 나왔구나. 네, 아버님. 동서 정원 둘러보게 하고 강아지들 소개도 시켜주려고요. 아하, 그렇지. 우리 강아지들 이제 익숙해져야지. 예, 셋째야. 너 강아지 좋아하니? 시아버지의 물음에 예비동서는 배시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저 순하고 약간 맹한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시아버지도 예비동서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기쁘신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래, 내가 너 우리 애들 소개시켜주마. 좀 여럿이고 큰 놈도 있으니 놀라지 마라. 시아버지는 저희 둘을 데리고 집 뒤쪽에 있는 견사로 가셨어요. 넓은 뒷마당 쪽으로 우리를 지어놔서 그냥 들어올 때는 사실 보이지가 않았죠. 개 짖는 소리에 들렸지만요.
예비동서도 이렇게까지 큰 견사가 있고 게다가 개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엄청 크고 많네요. 그래, 내 새끼들이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려. 하지만 좀 예민한 애들도 있으니까 오늘 당장 만져보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예비동서를 견사 울타리 바짝 가까이로 데려가서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개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워낙 자식처럼 아끼며 기르는 개들이니 당연했죠. 저 역시도 너무 좋아하는 강아지들이었고요. 사실 낯선 사람이 오면 개들은 짖게 마련이잖아요. 예비동서를 처음 본 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짖어댔지만 시아버지가 엄하게 조용이라고 하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딱 한 마리 레브라도 리트리버인 장군이만 유독 엄청나게 짖어댔죠. 원래 장군이가 대형견들 중에서 제일 조용한 강아지라서 이상했어요. 오죽하면 낯선 사람이 와도 몇 번 짖고서 엎드려 자는 버릇이 있어서 집을 못 지킨다고 시아버지한테 구박을 받던 개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장군이는 아예 우리 바깥 가까이로 와서 딱 예비동서 앞에 앉아서는 목이 터져라 짖더군요. 예비동서도 당황했는지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서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죠. 얘 왜 이래요? 그러게 말이다. 장군이 얘가 원래 안 이러는데 왜 이러지? 쉿! 조용히! 장군! 조용히! 저도 옆에 서서 장군이한테 조용히 하라고 쉿하고 명령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예비 동서는 개를 좋아했지만 워낙 대형견인 장군이가 마구 짖어대니 무서웠는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어요. 시아버지도 결국 장군이를 진정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저희를 데리고 앞마당으로 나가셨죠. 아휴, 이상한 일이구나. 원래 장군이가 저 중에 제일 얌전하거든. 맨날 소형견들한테도 쫓겨다니면서 구박받는 앤데. 그러게 말이에요. 동서 오해하지 말아요. 원래 그런 강아지 아니거든요. 네. 죄 없는 초면에 예비동서한테 그렇게 짖어대다니 저는 괜히 제가 미안해져서 연신 변명을 했어요. 반면 시아버지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신지 눈을 찌푸린 채로 고개를 갸웃거리셨죠. 예비동서는 조금 놀란 눈치였다가 다시 그의 맹한 표정으로 돌아갔고요. 그날 시아버지는 식사를 하면서 예비동서가 놀랐겠다면서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 역시도 놀라서 장군이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우리 반려견들 중에 예민한 애는 있어도 장군이는 아니라면서 변명을 해주셨죠. 예비동서는 개의치 않는 얼굴로 배실배실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약간 이상해 보이는 예비동서의 행동은 계속되었죠. 왜 식사를 하고 나면 할 줄 아는 게 없더라도 같이 도와서 상을 치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싶어서 동서한테 슬쩍 이거 설거지통에 갖다 넣어요 하고 귀띔을 했는데 그랬더니 또 말한 대로 잘 그릇들을 설거지통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서는 또다시 한번 제가 지시할 때까지 멍하니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찬통 하나씩 가져다가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는데 글쎄 간장 종지까지 냉장고에 넣어버린 거 있죠. 먹다 남은 간장을 버려야지 왜 냉장고에. 그것도 랩도 안 싸고 넣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동서는 정말 아기라고는 조금도 없어 보이고 그냥 안색이 좀 피로한 듯 보일 뿐이라서 원래 부엌일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모자란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거실에 나가서도 예비동서는 자리에 앉지 않고 유령처럼 거실을 이곳저곳 걸어다니더라고요. 눈치챈 시동생이 얼른 가서 동서를 데려다가 소파에 앉혀주었는데 묘하게 정신이 빠진 듯한 그 느낌이 이상했어요. 뭐 저한테 날씬하지 않다고 했던 거나 제대로 일 안 하는구나 생각하면 그냥 버릇이 없는 요즘 여자애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뭔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예비동서를 주시하는 듯한 눈치였어요. 시아버지가 꽤나 깐깐한 양반이라 아무래도 신경에 거슬리면 곤란할 텐데 싶어서 저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반면에 시동생은 예비동서한테 푹 빠져서 그 얼굴만 보느라고 아예 가족들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었고요. 시아주머님하고 형님은 이미 예비동서가 못마땅하셔서 혀를 차셨고 남편도 좀 이상하다면서 고개를 갸웃거렸고요. 그나마 제가 가장 예비동서한테 호의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날 예비동서는 점심을 먹고 돌아갔어요. 예비동서를 데려다주고 시동생이 돌아오자 시아버지가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시동생을 거실로 불러내셨죠.
당시 저희 가족들이 전부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시동생을 보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이상하게 듣지 말아라. 너 결혼할 새아가 어떤 사람인 거냐? 네?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회사 다니는 사무직원이에요. 그냥 보신 바대로 순하고 좋은 사람이고요. 그래? 그 이상은 없고? 그 이상이 있을 게 뭐가 있나요? 시동생은 도리어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저도 시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어리둥절했죠. 원래 시아버지가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이셔서 좀 까탈스럽고 깐깐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영문 모를 말씀은 잘 안 하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알겠다면서 다음 주 주말에 다시 한번 예비동서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놀러 가려고 했다는 시동생의 말에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셨고 결국 시동생은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죠. 최근에도 시동생은 외박이 꽤나 잦은 모양이던데 저렇게 시아버지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외박할 때만은 자신감이 대단하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희도 이번 주 주말에 올까요? 하면서 시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시아버지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계속 시댁에 오는 것도 좀 지루했고 남편하고 말을 맞춰서 다음 주에는 놀러 나갈까 싶었죠. 그런데 그 어린 예비동서한테 이 집안에서 가장 호의적인 게 저라는 사실이 조금 걸렸어요. 시댁 식구는 아무리 친근해도 시댁 식구죠. 게다가 지금 예비동서는 아무리 맹해 보여도 낯선 시댁에서 아주 불편할 텐데 저처럼 조추책 맞고 명량하고 마음 쓰는 사람이라도 없으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겉돌 것 같았어요. 실제로도 시어머니는 이미 예비동서한테 정이 완전히 떨어진 듯한 느낌이셨고요. 형님도 그러셨고 시아버주머님도 그러셨고요. 근데 물론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비동서가 좀 이상했거든요. 다음 주 주말 남편은 도리어 시댁에 가기 싫다고 집에서 드러누우려고 했지만 제가 억지로 끌고서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은 이상한 여자라면서 아니 무슨 마누라가 시부모님 뵈러 간다고 이렇게 적극적이냐고 투덜거리기까지 했죠. 뭐 넉살 좋고 명랑한 마누라 얻은 자기 잘못이지 제 잘못인가요? 어쨌든 그날도 남편하고 같이 시댁에 갔고 남편은 쉬고 싶다면서 곧장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무리 제가 시댁에서 편해도 저렇게 방치하고 사라지다니 언젠가 남편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아무튼 그날도 예비동서는 시동생 손을 이끌려서 시댁으로 왔어요. 그런데 손님 한 분이 더 계셨죠. 아버님? 저분은... 이쪽은 내 옛 직장 후배다. 지금 우리 장군이 옛 상사이기도 하고. 상사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다가와서 저한테 귓속말을 하셨어요. 내가 관세청에 있었던 건 알지? 공안 근무도 했고 그때 후배다. 마약 탐지견 핸들러이기도 하거든. 장군이 데리고 일하던 사람이지. 그러고 보니 시아버지는 관세청 소속으로 공항에서도 일하셨다고 하셨어요. 마약 탐지견으로 일하던 장군이는 그때 인연으로 은퇴한 걸 데려온 거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 손님은 일어서서 저희 가족한테 인사하셨고 넉살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왜 가족끼리 모이는 날에 손님을 초대하셨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시아버지 후배분 역시도 상당히 성격이 좋으셔서 저와 시어머니는 신나게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아버지가 후배분을 부르시더니 또 예비동서하고 저를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얘들아, 너의 일에 좀 와보렴. 네 하고 대답하고서 예비동서를 데리고서 저는 시아버지가 부르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시아버지는 후배분과 이야기를 조용조용하게 나누시면서 마당으로 나가 뒤쪽으로 가셨죠. 집 뒤쪽에 펼쳐진 견사를 보고서 후배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야, 장군아, 오랜만이다 너! 장군이가 후배분을 발견하더니 아주 꼬리가 떨어져라 프로펠러처럼 돌려대면서 헥헥대더군요. 저래 보여도 나이가 꽤 많은 개인데 지금만큼은 태어난 지 3개월 된 강아지처럼 방정맞게 팔짝거리고 뛰면서 반가워했어요. 후배분 역시도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죠. 견사문을 열어서 안으로 들어가 후배분은 장군이를 끌어안고 마구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따라간 저와 예비동서가 견사 울타리 가까이로 다가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그 후배분과 그렇게나 기쁘게 반가워하던 장군이가 순간 저희 쪽을 보더니 짖기 시작했어요. 저도 예비동서도 조금 어리둥절하다가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유, 장군이가 또 동서 보고 난리네. 좋아서 저러나 봐. 그럴까요? 동서는 맹한 표정으로 주춤거리면서 견사 울타리 가까이 가서 장군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좋아서 그런다기에는 장군이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후배분 표정도 그랬어요. 왜 저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시지 싶었는데 시아버지 역시도 표정이 좋지 않으셨죠. 곧 두 분이 속닥거리면서 대화를 하시고서는 곧 견사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후배분은 곧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인사하고 사라지셨어요. 그날도 적당히 이야기 나누고 서로 시간을 보내다가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데려다주고 오겠다면서 나갔죠. 오늘도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시댁에서 자고 갈지 아니면 늦게라도 우리 집에 갈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시동생이 거의 구르듯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얘, 너 무슨 일이니? 아니, 너 새아가 데려다주고 온 거 아니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큰일 났어요. 갑자기 경찰이 걔네 집 앞에서 체포한다고. 뭐?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마약했대요. 걔가 마약 신고가 들어왔다고. 시동생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외쳤고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너무 놀라서 벙쩍였어요. 아니, 갑자기 마약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저와 남편은 서로 손을 꼭 잡았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약으로 체포라뇨. 시어머니는 거의 쇼크로 기절하실 것 같은 표정이었고 남편과 시아주버님이 얼른 시어머니를 붙들어서 소파에 앉혀드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시어머니 손을 잡고서 시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셨죠. 의외로 시아버지는 전혀 안 놀라신 것처럼 안색이 평온했어요. 마치 이럴 줄 아셨다는 듯한 얼굴이셨죠. 시동생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다면서 계속 집안을 뱅뱅 돌았지만 시아버지는 도리어 시동생 쪽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가서 마약 검사 받아야 한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마약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도 모르게 투약이 되었을 수 있어. 경찰에 가라. 시동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도 거의 곧장 숨이 넘어가실 듯한 표정으로 시아버지께 매달리셨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보?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원래도 근심 걱정 많은 시어머니가 거의 기절할 것처럼 떠시자 시아버지는 진정하라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쥐고 토닥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가 조용히 해주신 말씀은 상상 이상이었죠. 원래 시아버지는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마약 투약한 사람을 접한 적이 몇 번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예비동서가 집에 방문했을 때 그리고 몇 번은 그리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어딘가 초점이 나가고 묘하게 정신줄을 놓은 듯한 모습에서 뭔가가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횡성수설하고 상황에 맞게 말을 하지도 못하는 등의 상황이 너무 이상했다고도 하시고요. 하지만 역시 결정적이었던 건 장군이가 예비동서를 향해 짖었던 것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장군이는 평상시에 무척 순했고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핸들로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짖는 경우는 아주 한정되어 있었죠. 평생 받은 교육이 은퇴해서 집으로 왔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게다가 저희 시댁은 상당히 평화로웠기 때문에 짖을 일이 없었고 장군이의 원래 습관이 사라질 만한 일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예비동서가 견사 앞에 다가온 날 장군이가 정확하게 마약 탐지견 시절의 습관대로 예비동서 앞에서 짖었다는 거였어요. 마약 탐지견은 마약이 있는 곳을 발견하며 그 앞에 가서 짖으며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비동서의 몸에서 마약 냄새를 맡았다는 건데 마약을 투약해서 그 냄새가 났던 것인지 아니면 마약을 그때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예비동서가 정말 마약 관련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현직에 있는 후배분을 불러 함께 의논했던 거였고요. 그 일련의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바로 곁에서 같이 수다 떨고 있었으면서도 저는 조금도 눈치를 못 챘거든요. 그냥 기껏해야 예비동서 될 사람이 좀 모자라구나, 말을 잘 못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죠. 후배분은 바로 장군이가 짖는 모습을 보고 확신하고서 저희 시댁에서 나가는 길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이미 예비동서의 주소를 건네받아 알고 있던 후배분이 경찰에 모두 이야기를 했고 경찰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한 거였고요. 시동생은 그 이야기를 전부 듣더니 얼굴이 정말 잿빛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시동생은 정말 가여웠죠.
모쏠로 이제야 취직해서 예쁜 여친과 결혼하나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니 말이에요. 누가 마약 관련자인지 알고 사귀었을까요? 저렇게 순진한 사람이니 아예 상상도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고서 오히려 안심되었다는 듯이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그리고 시동생의 등을 쳐서 곧장 경찰서로 보내셨죠. 지금 가야 의심받지 않는다면서요. 의도치 않게 자수 비슷한 것으로 경찰서에 간 시동생은 역시 마약 검사를 받았고 당연히 결백이 증명되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때 그 예비동서가 될 뻔했던 여자는 심지어 체포당하던 그때 마약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에 왔을 때도 몸에 마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장군이가 그래서 더 격렬하게 짖었다 싶었어요. 아무튼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그 일 이후로 저희는 장군이한테 보양식을 특별히 마련해줘서 먹였어요. 집안에 범죄자 마약 사범이 들어올 뻔했는데 그걸 막아줬으니 정말 대단한 수호신 아니겠어요? 시동생은 한참이나 자신의 옛 여자친구가 마약 사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인정하고 그 이후로도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인간 불신에 걸릴 것 같은 경험이었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 시동생은 아직까지도 솔로로 연애 경험은 그때 딱 한 번뿐인 채로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죠. 좀 가여울 정도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마약이 너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곁에 만나는 누군가가 그렇게 위험한 인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도 끼치고요. 그래도 저희 집안에는 가족이 되기 전에 잡혔으니 다행이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 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다들 조심하고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조심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이상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주변 사람도 조심하자고요.